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한번 그 뭐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아니면은 뭐 증권회사 사이트 들어가서 서희건설 한번 쳐보세요. 서희건설 주가가 얼마냐? 1623원입니다. 서희건설이 코스피는 아니고 코스닥인데 1999년부터 코스닥에 입성해가지고 지금까지 26년 동안 코스닥 상장사인데 저 보세요. 맨 왼쪽 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래 정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 오른쪽을 딱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래 정지 종목으로 차트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서희건설이 왜 거래 정지가 됐지? 김건희 여사한테 뇌물 준 게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거래 정지가 된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 서희건설이 거래 정지, 상장 적격석 심사까지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 기사가 언제 났습니까? 8월 12일에 났어요. 8월 12일에 났는데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서희건설의 고위 임원이 횡령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키워봐 주세요. 사고 발생 내용 쫙 보면은 당사 서희건설 말합니다. 현직 지금이란 이야기예요. 현직 임원에 대한 횡령 등의 혐의로 공수 기소가 됐다. 그래서 발생한 금액은 얼마냐? 13억 7,5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보면은 향후 대책, 당사는 본건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어쨌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할 거다. 사고 발생 일자, 무슨 사고가 났지 서희건설에서? 그런데 사고 발생 일자의 그 사고는 뭐냐면은 서희건설의 아주 최고위급 임원이 기소가 됐다는 게 사고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7월 31일에 지난 7월 31일에 서희건설의 개발본부장인 지금까지도 개발본부장이겠죠. 송모 부사장이 13억 7,500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수원지검에 의해서 기소가 됐다. 이게 사고의 내용이고요. 그게 7월 31일자고 확인일자는 뭐냐? 8월 11일. 8월 11일에 그 기소 내용을 서희건설 측에서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 코스닥 상장 규정 같은 걸 쭉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56조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따른 상장 폐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저게 코스닥 규정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코스닥에 상장됐어도 일정한 경우에는 상장이 뭐 주구장창 상장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장이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컨대 돈 못 벌고 계속 마이너스 적자면 그러면 상장을 유지해가지고 개미 투자자들한테 피해 입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상장으로 남아있을 그러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규정이 저 규정인데 저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인데 56조를 보면 어떤 경우에 그 코스닥 상장 회사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하느냐 3조를 갖다 보겠습니다. 저기 1항 3호를 보면 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1항 3호의 나. 상당한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장 적격 심사 들어가서 문제가 확인이 되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규모의 횡령 배임이라고 하는데 얼마가 상당한 규모가 되겠습니까? 뭐 100억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뭐 50억이면 되겠습니까? 10억이면 되겠습니까? 뭐 5억이면 되겠습니까? 그거를 저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밑에 하위 시행 세칙 같은데 그 근거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어떻게 딱 되어 있느냐? 조금만 키워봐 주세요. 저기 쫙 보면은 가목, 라목, 2호를 보겠습니다. 61조의 1항의 2호에 딱 보면은 규정 이건 시행세칙이니까 규정에 따른 횡령 배임 사실의 공시 등 해가지고 임원의 경우에 자기 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본의 3% 이상을 임원이 횡령하거나
10억 원 이상을 횡령한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러할 경우에는 상장 적격 심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송 부사장이 횡령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13억 7,500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10억이 넘어가잖아요. 10억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상장 적격 심사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이게 어떤 일인가 이렇게 쭉 봤더니 그 서희건설의 브랜드가 서희스타힐스예요. 쉽게 말하면은 삼성물산은 레미안이고 그 다음에 뭐 대우는 푸르지오고 그 다음에 자이가 그 GS건설은 자이고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희는 스타힐스예요. 스타힐스. 그런데 서희건설이 뭘 많이 했냐면 좀 이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주택 사업이란 걸 많이 했어요. 지주택이 뭐의 약자냐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갖다가 지주택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아파트 건설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서희건설이 쭉쭉쭉 컸는데 용인에 뭐 역북지구라고 하는 데가 있나 봐요. 어쨌든 제가 용인은 잘 모르는데 용인의 역북지구에 마찬가지로 저것도 지주택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스타일스 프라임시티라고 하는 용인 역북의 서희건설이 프라임시티라고 하는 서희스타힐스를 건축을 하는데 그게 몇 세대냐 8개 동인데 그 29층이고 912가구래요. 그래서 이 사업을 쭉 해가지고 뭐 용인이면은 뭐 위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뭐 분양도 잘 되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국 저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합 만들어서 시공사로 서희건설 뭐 선정해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택 뭐 이렇게 조그만한 주택에 살던 사람들은 저 29층짜리 아파트 분양 받고 그 다음에 일부 뭐 그 외부 사람들한테 분양하는 물건 있으면 그것도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싼 값에 아파트를 공급받는 그러한 사업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쭉 보니까 언제적 이야기냐 2022년 9월에 용인 역북 서희스타일스 프라임시티가 드디어 11월에 착공할 것 같다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면서 이 용인 역북지구의 조합장은 누구냐? 윤성현 조합장 이름이 다 나와요. 오랫동안 고통을 참고 기다려준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잘 지어진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보답하겠다. 조합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맡은 서희건설의 부사장 송모 부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이 송하민 부사장이더라고요. 튼튼한 건축 자재로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을 통해 최상의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실현하겠다. 그런데 저 윤성현 조합장도 구속됐고요. 그 다음에 송하민 부사장도 구속됐어요. 그래서 둘 다 구속돼서 기소가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파트를 짓다 보면 처음보다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자재값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공사비 자체가 처음에 공사 계약을 했을 때보다 도급 계약 그 시공사하고 도급 계약을 했을 때보다 그 건설하다 보면 돈이 늘어나는 경우가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역북지구도 그 서희건설에서 계약을 했는데 뭐 얼마라고 계약을 했겠죠. 그런데 공사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희건설에서 이거 그 공사비 늘어나서 우리가 손해보고 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정 변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사비 좀 올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협상을 누가 하겠습니까? 송하민하고 윤성현이 했겠죠. 서희건설을 대표해서 송하민 부사장 저 사람이 개발본부장인데 2016년부터 임원이 됐으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 서희건설에서 임원을 갖다 했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서는 누가 그 컨트롤을 하겠습니까? 조합장이 하겠지. 그래가지고 서희건설하고 저 역복지구하고 조합하고 막 이렇게 그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조합장과 그 서희건설의 부사장이 합의를 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공사비 증액하겠습니다. 통 크게 그 증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윤성현 조합장이 얼마를 증액을 해줬느냐?
385억을 증액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900가구니까 900가구면 얼마일까? 예컨대 뭐 그 아파트 한 채에 뭐 1억은 아니겠죠. 뭐 한 10억이면은 9천억일 거고 900가구를 했으니까 뭐 5억이라고 해도 4,500억일 거고 뭐 5억에서 한 10억 정도 사이가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그 뭐야 용인이라 뭐 다른 데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몇 천억짜리 프로젝트겠죠. 근데 뭐 지금 이것저것 이야기 들어보고 건설사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 증액이 필요한 거 맞다. 그럼 얼마 증액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385억을 증액합시다 해가지고 뭐 악수하고 박수 치고 막 그랬겠죠. 아, 더욱 더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법률상 증액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증액이 필요했던 부분은 얼마였느냐? 142억이었대요. 그러니까 저 역북지구 스타일스 아파트 프라임시티가 그 공사가 이제 900가구가 공사가 되는데 처음에 계약했던 시공비보다 증액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거는 142억이었는데 그거보다 무려 2배 가까운 243억을 뻥튀기 해가지고 385억을 윤성현 조합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385억을. 그래가지고 그런데 조합장이 입 싹 씻고 저렇게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3억 7,500만 원이 횡령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서희건설에서 송하민 부사장이 횡령한 13억 7,500만 원이 누구한테 갔느냐? 저 조합장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저 조합장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뭐 어디 그냥 뭐 일식집이든 뭐 어디든 이렇게 뭐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아, 조합장님, 좀 올려주세요. 얼마면 됩니까? 142억이면 되죠. 아, 조금만 더 씁시다. 그러면 나한테 못 떨어지는데, 아이, 알아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조합장한테 송 부사장이 윤 조합장한테 25억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중에 13억 7,500만 원은 실질적으로 갖고 나머지 뭐 한 11억 얼마 11억 2,500만 원은 주려고 했나 아니면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랬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약속은 25억 실질적으로 돈이 간 거는 그 13억 7,500 그다음에 늘어난 공사비는 243억 해가지고 토탈 385억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저 조합원들은 눈 뜨고 그걸 갖다가 당하는 거예요. 뭐 900가구니까 한 가구당 얼마 정도 그걸 갖다가 했겠습니까? 뭐 조합이니까 그 조합원 수는 뭐 예컨대 243억이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0가구 그러니까 가구당 한 1억 정도 뭐 손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최소한 그 조합원이 한 500명 정도 되면 가구당 한 5천만 원 손해 본 거죠, 뭐. 그러면서 저 윤성현 조합장은 일단은 13억 7,500만 원 일단 뭐 나중에 토해내야 되겠지만 그렇게 그냥 꿀꺽한 거고. 그러면 송하민은 무슨 이득이 있었겠는가?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저게 건설업체 임원 중에 10억 클럽 저게 아마 2024년 연봉 10억 클럽이 있대요. 저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쫙 보면은 자 짜잔 그 GA 이노더스라고 한 회사가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 그 회사 회장님이 건설업체인데 1등이 이규영 회장님이 그 1등이 되셨어. 1등이 되셨는데 그 작년에 2024년에 연봉을 54억 정도 받으셨네. 그 다음에 GS건설의 임병용 고문은 아마 저분이 변호사일 거예요. 그런데 GS건설의 대표이사 오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GS건설에서 50억을 받았는데 저건 아마 퇴직금 포함되어 있지 않나? 어쨌든 그런 생각 듭니다. 현대건설 뭐 마찬가지일 거고 우원개발 뭐 잘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우원개발 회장님도 많이 받으셨네. 5등이 이봉관 회장이에요. 서희건설 29억 4천 작년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은 12등 볼까요? 12등에 누가 나옵니까? 송하민 부사장 13억 7,500만 원 그 윤 조합장한테 주고 그리고 공사비 금액 그 증액을 243억 뻥튀기해서 385억 받아낸 송하민 그 누구야 그 부사장이
작년에 월급으로 연봉으로 17억 2,5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7억 2,500만 원이 연봉은 아니었을 거고, 연봉은 뭐 서희건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부사장이라고 해도 뭐 한 2억이나 3억이나 뭐 이 정도 주고 나머지는 인센티브겠지. 인센티브 해가지고 자기는 회사 조합장한테 13억 7,500 주고, 그 다음에 나는 연봉으로 17억 5천만 원인가 17억 2,5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조합에다가는 243억 그냥 그 뻥튀기 해가지고 떠넘기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볼까요? 서희건설이 뭐 우리나라 굴지의 그 회사이긴 해도 서희건설이 뭐 삼성물산입니까? 현대건설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22등 보겠습니다. 22등 서희건설 대표이사 김원철 11억 6,600만 원. 23등 서희건설 김팔수 대표이사 11억 2,800만 원. 뭐 대표이사가 두 분이 그 연봉이 이제 비슷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9등 볼까요? 29등에 서희건설이 또 나와요. 부사장 이은희 누굽니까? 박성근 와이프. 얼마 받았다고요? 아유, 저거 10억 넘기지 말지. 10억 900만 원 받았잖아요. 1,000만 원만 덜 받지. 1,000만 원만 덜 받으면 9억 9,90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텐데. 어쨌든 작년에 10억 넘게 건설회사에서 받은 사람이 30명인데 그중에 서희건설에서 5명 있었다는 거예요. 5명.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았는가?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보면은 수원지검 형사 6부 지난 7월 31일, 지난달 31일이 7월 3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이니까 지금 8월이니까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송하민 건설 그 서희건설 부사장과 그 다음에 전 조합장 각 배임 증제 및 횡령, 배임 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해서 기소했다. 이들은 법정 증액분 142억을 훨씬 초과한, 거의 2배 가까이 초과한 243억을 추가로 부풀려 가지고 385억의 공사비를 조합원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그 대가로 조합장은 현금 13억 7,500만 원과 부동산을 수수했고, 25억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 한 채도 주고 13억도 주고 그랬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서희건설은 공사비 증액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서희건설 이렇게 쭉 보면, 저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저기 어디에서 찾은 건가? 잠깐만 좀 줄여봐 주세요. 뉴스핌이라고 하는 데가 뭐, 그런데 저거 잘못된 거예요. 윤석열 정권 당시에 서희건설 주요 지표가 아니야. 윤석열 정권은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였잖아요. 2020년, 2021년 그 보면은 2020년에 서희건설 매출액이 1조 2,783억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1조 3천억 넘어갔고, 2022년에 1조 4천억 넘어갔고, 2023년, 그러니까 정리하면 2020년, 21년, 22년까지는 서희건설 매출액이 매년 1,000억씩 늘다가 2022, 23, 24는 거의 매출액은 그냥 일정 정도로 유지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오히려 서희건설의 매출이 팍팍팍 늘었던 거고,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저 그다음 페이지 둘째 칸에 부채 비율을 보세요. 부채 비율이 압도적으로 좋아지는 거는 윤석열 정권 때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그 부채 비율이 130이었다가 2021년에 127이었다가 2022년에 113이었는데 갑자기 윤 대통령 때 2023년에 82, 심지어 작년에는 58까지. 그 다음에 도급 순위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잠깐만요. 도급 순위가 이제 16등까지 이렇게 쭈르륵 올라왔는데, 적어놓은 게
그렇죠. 2020, 그러니까 20년에는 서희건설 33등, 21년에 23등, 10계단 올라갔습니다. 22년에 21등, 2계단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인 2020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갈 때까지 33등에서 21등까지 확 뛰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탄력 받아가지고 윤석열 정권에서 22년에 21등, 23년에 20등, 작년에 18등, 그 다음에 올해는 16등까지 이렇게 쭈루룩 올라갔는데, 그런데 서희건설을 그렇게 쭉 올려줬던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지주택 사업이에요. 지주택 사업. 지주택 사업이 뭐냐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인데 뭐 이거 굉장히 복잡한 사업이거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냥 주민들이 그 동네에 사는 뭐 용이면 용인 뭐 어디면 어디 그 동네에 사는 그 주민들이 그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은 아파트 건설합시다. 그냥 우리 아파트 그 뭐야 옛날에는 다 단독주택 살았었잖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단독주택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단독주택 살다가 보니까 아파트가 더 살기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옆집 사는 사람들끼리 쭈르륵 모여가지고 우리도 아파트 지읍시다. 다 같이.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게 지역주택조합이에요. 말이 쉽지.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집은 30평, 우리 집 땅은 30평인데 옆집 땅은 35평이고, 우리 집 땅은 30평인데 위치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집에는 집이 1층짜리인데 다른 집은 뭐 2층짜리고 반지하 있고 없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걸 어레인지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게 지역주택조합인데, 그 조합이 직접 사업 시행 주체가 돼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조합에서 사업 시행 주체가 직접적으로 사업 시행 주체가 되는 거니까 그 조합에서 땅을 갖다가 다 매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사하고 공사 도급 계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한테 필요한 돈 구해야 되고, 금융약정까지 다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파트를 공동 구매하는 거다. 아파트를 공동 구매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현금으로 공동 구매하는 편한데 현금으로 공동 구매하는 게 아니라 내 땅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공동 구매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장점은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는 그 규제가 좀 덜 해가지고 사업 절차가 겉보기에는 간소한데, 그런데 이 조합이니까 사람들 아이디어가 생각마다 다 다르니까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저 조합에서 뭐를 갖다가 선임합니까? 업무 대행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업무 대행사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은 없고 권리 행사하는 사람만 우르르 많은 그런 게 이 지역주택 사업, 이 지주택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게 그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아파트 관련해서 제일 쉬운 거는 건설회사가 땅 이만큼 산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 지어놓고 그거 분양해서 파는 게 제일 쉬울 거고, 그 다음이 그 기존에 있는 아파트 부시고 재건축하는 게 그 다음으로 쉬울 거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나 저 시행사가 재개발해가지고 하는 게 그 다음으로 쉬울 거고, 지역주택조합이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봤잖아요. 서희건설에서 송하민 부사장이 조합장 살살살 꼬셔가지고, 윤 조합장님 저희가 25장 드릴게. 25장 드릴 테니까 올려줘. 공사비 얼마로? 한 400억만 올려줘. 깎아가지고 385억 된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고 쉽지 않은 게 지역주택 조합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시공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시공사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대관 업무를 잘해야 돼요. 아파트 짓는데 얼마나 그 용인 시청 어디 해가지고 국토부 어디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것저것 그 업무 대행사가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합장이 얼마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시공사가 거의 그냥 교도소 담장 위를 갖다가 이렇게 막 걷듯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 이 지역주택 사업이 제대로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지주택 사업을 제일 많이 한 데가 어디냐? 그게 서희건설이에요.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서희건설이 지역주택 사업에 참가한 게 2008년도인데 지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8년 정도 됐나요? 17년 됐네요. 누적 수주액이 이 지주택으로 그 아파트 지은 그 누적 수주액이 10조가 넘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남아있는 수주 잔고가 1조 5천억 가까이 되고 최근에 19건의 그 수주 총액이 4조 6천억이나 되고 그러니까 서희건설 전체 매출 비중의 80% 이상이 된다. 그러면 온갖 그러한 그 어려운 사업을 갖다 하니까 그러니까 서희건설 같은 데가 왜 지주택을 이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그거는 삼성물산 같은 데가 이런 지주택 할까요? 거의 안 할 거예요. 뭐 현대건설에서 하겠습니까? 아유, 저도 삼성에 있어 봤지만 삼성에서 있을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삼성이니까 레퓨테이션 리스크도 챙겨야 된다. 리걸 리스크뿐만 아니라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해가 끼쳐지면은 차라리 사업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물산 같은 데가 지주택 막 이렇게 들어갔다가 괜히 그냥 뭐 조합원들끼리 싸우고 뭐 그러는 과정에 뭐 뒷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서희건설의 그 개발본부장 부사장이 뭐 구속됐다라고 공시 딱 떠가지고 거래 정지가 됐는데 만약에 삼성물산의 부사장이 비슷한 일로 뭐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삼성물산 거래 정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 같은 데는 이런 거 거의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어렵고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힘들고 이런 것들을 서희건설이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잘 해결해서 회사를 도급순위 16등까지 확 올린 건 좋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합법적인 일들만 했겠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의심이 간다는 거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저 송 부사장. 그다음에 그 송 부사장 뭐 그 돈 그렇게 그 범죄를 갖다가 저지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저지르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서희건설이 243억 그냥 꽁으로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 회사 수익 쫙 늘어나고 그럼 뭐가 됩니까? 내 연봉도 17억 연봉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희건설 부사장이.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건설 아까 그 표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대한민국의 건설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오너도 아니고 대표이사도 아니고 일개 그 부사장이 연봉순위 몇 등 했습니까? 저기 보면은 12등인가 했잖아요. 12등. 야, 12등 했어. 보면 쭈루룩 보면은 허창수 회장님, GS건설의 회장이 오너가 허창수 회장님이란 말이에요. 25억 받았습니다. 황창현 국보디자인이라고 그 다음에 정몽열 저분도 오너잖아요. 그 회장. 근데 22억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송하민 부사장이 서희건설에 야. 그 현대건설 부사장보다 더 많이 보세요. HLDNI가 정몽원이라고 저기도 현대그룹의 그 뭐 회장님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받았잖아요. 왜 이렇게 더 많이 받았는가? 일만 잘해서 그 돈을 더 많이 받았는가?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조금 일찍 끝내야 돼서 그 뭐 말씀드릴 건 좀 더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 그 서희건설이 그 아마 저것만 가지고는 상장 폐지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희건설이 큰 회사니까 만약에 뭐 송 부사장이 뭐 한 1,000억 정도 횡령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 그런데 뭐 한 13억 정도 횡령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 사유만으로 상장 폐지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은 지금 지역 그 서희건설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려왔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비리나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 현출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할 때 꼭 집어가지고 건설사 문제 있습니다 할 때 서희건설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는 완전히 찍힌 것 같고 서희건설도 찍혔고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이거 문제 많으니까 이거 저기 정리하고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는 것 같고
그러면 서희건설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이 지금 몸이 달아가지고 내가 일궈놓은 그 뭐야 서희건설이 뭐 지금 뭐 이봉관 회장 그 뭐야 그 돈 받은 게 5등이잖아요. 5등 29억 4천만 원. 저게 뭐 이봉관 회장님한테는 돈이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금 뭐 알아서 먼저 기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님이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대학도 나오고 선교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이제 회사도 크게 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군다나 딸내미도 검사, 맞사위도 검사 그랬던 분인데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어떻게 영부인한테 당선 축하 선물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을까? 그 다음에 총리실 비서실장, 총리 비서실장이면은 그래도 파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총리가 옛날에 이해찬 총리 같이 실세 총리였다라고 하면 총리 비서실장도 굉장히 힘이 셀 거고 제 기억에 제가 국방부 있을 때 MB 때 박영준 씨라고 그때 국무조정실에 차장이 있었는데 차관급으로 그분 진짜 힘 셌었거든요. 왜냐하면 박영준 씨는 그때 이상득 전 의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형님 그 뭐 보좌관인가 그 출신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국방부에서 이렇게 말석에 앉아가지고 쭉 봤더니 와 위세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총리 비서실장이 그렇게 힘이 있었나? 뭐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힘이 있었나? 총리가 힘이 있으면 총리 비서실장도 힘이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자리 그 보내려고 그렇게까지 했나? 뭐 그 서희건설 그 사업하는데 사위가 뭐 총리 비서실장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 서희건설의 그 폭풍 그 뭐야 겨울은 그 엄동 설화는 지금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아마 9월 1일인가 그때 그 서희건설 주식은요 거래 재개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당장 상장 폐지가 되진 않을 텐데 서희건설 실적은 제 느낌으로는 제 예상으로는 팍팍팍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봉관 회장이나 그 다음 박성근 그 변호사나 지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러면 날벼락 빠진 사람 누구겠습니까? 서희건설 그 주식 들고 있는 개미들만 날벼락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조합에서 서희건설 상대로 당연히 소송 들어오겠죠. 뭐 그거는 빼박 아니겠습니까? 그 뭐야 증액된 243억 그거 그 반환해라 하면서 아니 그 저희 사무실에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잘 받아내겠습니다. 서희건설 상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요즘 같은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냥 은밀하게 그때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영부인한테 이런 거 이렇게 막 드리면서 당선 선물입니다. 그때 만약에 영부인이 그 회장님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 요번만 봐주고 앞으로 뭐 또 한 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검찰총장 하셨던 분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딱 끊었으면 그러면 어땠을까? 그러면 진짜 아주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 공정한 그 법치주의를 바로 세웠네 이런 평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그냥 흐물흐물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더 반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참에 이렇게 숟가락 얹어가지고 뭐 회사가 저 정도 됐으면 됐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야 연봉이 29억 연봉이 30억이래 그러면 뭐 그거 한번 받으면 뭐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네 일단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욕심의 끝이 없었던 것 같고 그게 본인도 망치고 회사도 망치고 우리나라에도 큰 해를 끼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